안녕하세요. 써니 고리들 화가 고리들 작가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들, 코어리들 필명을 짓게 된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2006년, 2007년경에 이제 고민을 해서 지었는데, 고영훈이라는 동명이인이 문화예술계에 약 8명 정도, 제가 8분의 1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그때는 한참 환단고기를 공부할 때였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들판, 고구려의 옛 이름이 가오리였는데, 고구려의 들판, 그래서 고리들이라는 이름을 1차로 지었고, 2차로 영어명을 고민을 했는데, 그때 저 코어리들이 양자물리학 평행우주 컨셉을 영어 이름에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아주 중심부에 있는 수수께끼라는 코어리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고, 그야말로 아주 코어에 있는 수수께끼가 양자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코어리들 영어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님, 지금 어떤 작품을 그리고 계신가요? 네, 2006년경에 눈동자의 천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물론 그때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동네 고양이 눈을 관찰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 눈동자의 천체를 한참 그리다가 한 10년쯤 주로 우주를 그린다는 생각을 하다가 2018년경에 태양을 크게 그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을 크게 그려야 한다는 생각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10살 이전의 아이들이 주로 그림을 그릴 때는 꼭 가운데 태양이 있는데, 그런 어떤 동심의 태양도 생각을 했고, 제가 20대 때 공부했던 동양철학 쪽에서 주역에서 주역 14번째 괴인 화천대유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가 최대의 풍요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그래서 대유예요. 크게 있다. 화천대유괴. 그 대유괴를 그림으로 형상화하고 싶었는데, 그때 화천대유라는 괴를 그림으로 형상화, 그 주역의 괴를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아마 아직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림에다가 뭐 이렇게 주역 로고로 뭐 회사 이름은 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화천대유라는 제목을 쓴 제목은 아직 못 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작품 시리즈 과정과 각 시리즈의 구성, 네.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작품의 시리즈의 진화나 변화는 일단은 2006년 마치 산속을 어슬렁거리는, 숲속을 어슬렁거리는 야생 고양이의 눈에 비친 우울한 달, 푸른 달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고양이가 마치 우주 여행을 하듯이 뭐 은하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우주 여행을 막 하고 초신성도 보고 다시 지구로 오는데, 지구로 올 때는 그 야생 고양이가 제가 돼 있는 거죠. 인간이 돼 있는 거죠. 별꽃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 여행을 하는 중이고, 좀 사람 눈인데, 그러다가 지구로 내려올 무렵에 별에서 꽃까지 시리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치 유채꽃밭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빛이 응결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별빛이 모여서 빛이 모여서 물질화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별에서 꽃까지가 확대가 되면은 화양연화 시리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도 별이고, 이렇게 별빛이 내려와서 지구가 만들어졌다가 꽃이 피는 거죠. 이제 그게 그 다음 단계 화양연화인 거고,
화양연화의 그 출발은 화천대유 직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그러니까 별에서 꽃까지는 별들에서 꽃까지인데 화천대유는 별 하나에만 주목하는 거잖아요. 태양 하나만 주목했고, 그래서 그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나 사랑 같은 거에만 주목한 거고, 그 태양의 에너지와 사랑이 결실로 꽃행성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 꽃행성, 이렇게 이 결실로 꽃행성이 탄생을 하는 게 돼요. 이게 화천대유, 이거는 화양연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구의 꽃은 사람을 의미해요. 각각의 영혼을 의미하고. 근데 그 별에서 꽃까지 하고 빗결 바람결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빗결 바람결 저 위에 있는데, 어떤 영원성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찰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신이 바람을 불어야만이 드디어 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바람이 결합돼야만이 거기서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결 바람결은 그 신의 호흡이 최초의 그것이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빗결 바람결 약간 영성이죠. 영성이 있는 거고, 별에서 꽃까지는 약간 물질성, 별빛이 물질이 되는 거. 그 두 빗결 바람결과 별에서 꽃까지가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평행우주 컨셉에서 평행우주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그 여러 시간 차원이 동시에 있는 것을 아침에 뜨는 해, 정오의 석양, 지는 해를 동시에 저렇게 이제 삼양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시간의 동시성을, 동시 공존, 이거를 의미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이제 아미고님들이 저를 후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뭔가 조금 더 기분도 좋아지고, 빗결 바람결 시리즈가 나올 무렵에 클라우드9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클라우드9이 나올 무렵에 삼양 시리즈가 같이 나오고, 삼양 시리즈는 좀 전에 얘기했고요. 삼양에다가 이제 클라우드9이 탄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기분이 좋을 때, 뭐, 내가 구름을 타는 기분이다, 뭐 이런 어떤 서양의 표현도 있는데, 우연히 구름 9개를 그렸는데, 어떤 아미고님이 클라우드9을 의도한 거냐라고 질문을 해서, 아, 그거 좋네. 우연히 9개를 그렸는데, 앞으로 구름은 9개를 그리면서 클라우드9 시리즈를 한번 쭉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외로운 고양이의 시각에서 클라우드9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2006년에 그 고양이의 눈이 시작했는데 1999년에 넝쿨손 조각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때 넝쿨손 조각품의 이름이 욕망의 손이었어요. 대부분의 제목은 투쟁, 쟁투, 비켜, 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실제로 비켜. 딱 경쟁하고 투쟁하는 욕망의 손이란 제목이 언제까지 되냐면 대략 2000년 초반까지 쭉 욕망의 손으로 와요. 그러다가 2020년경 전후에 그게 희망의 손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2019년경부터 후원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늘 포도나무 넝쿨손을 볼 때마다 경쟁하고 성공해야 되고 투쟁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에서 뭔가 희망을 얘기하는 넝쿨손으로 후원자 아미고님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희망의 손이라는 제목을 저도 모르게 붙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희망의 손 지휘자라든가 깃발 이런 넝쿨손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올해 초에 24년 초에 비로소 손에 아무것도 잡지 않은, 지금까지는 뭔가를 잡는, 손에 뭔가를 꼭 쥐는 넝쿨손이 매력적으로 보였고, 거기에 의인화로 제목을 붙이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더 뭐랄까 제 생각을 담는다고 생각했죠. 그 너클손이. 근데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로 자유롭게 흩날리는 이 마치 두 팔을 이렇게 공중에 춤추듯이 뭐 승무를 추듯이 무용을 하듯이 그 너클손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24년 봄이라고 올해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욕망의 손으로 시작했던 너클손 시리즈가 아미고님들 후원이 시작되면서 희망의 손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그게 이제 춤추는 손으로 바뀐 거죠. 우리가 호모 파베르라는 말이 있는데 손에 뭔가를 쥐고 있다는 것은 그게 약간 도구의 인간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싸울 때도 총이나 칼을 쥐잖아요. 도구의 인간을 의미하는데 그 도구를 버린 거예요. 버리고 그냥 춤을 추는 건데 제가 줄곧 얘기해왔던 앞으로 지구의 모든 인간들은 호모 루덴스화가 될 것이다. 왜?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그런 말도 해왔는데 드디어 그런 말을 해왔던 것에 어울리는 작품이 나온 거죠. 그게 춤추는 손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즐기는 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호모 루덴스와 똑같은 포도나무 넝쿨손 시리즈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진화를 하게 된 겁니다, 시리즈가. 그러니까 한마디 첨언하자면 모든 시리즈는 작가의 심리 상태나 비전 그런 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화가님께서 갤러리 인터스텔라의 창립자이자 대표 화가로 알고 있습니다. 갤러리 인터스텔라는 무엇입니까? 우선 갤러리 인터스텔라를 장명하게 된 것은 물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먼저 봤고요. 그래서 이름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별에서 성간 우주라는 뜻인데 그 성이 별 성자예요. 별과 별 사이거든요. 별과 별 사이는 그것도 약간 평행 우주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저 별은 나의 별 할 때 각각의 사람마다 호응하는 별이 있다고 이렇게 그런 스토리나 신화가 많아요. 동서양에. 그래서 별은 우리 각각의 모든 사람들의 자기 영혼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별이 있는 거예요. 저기서. 그 별과 나는 늘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태양은 중력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아우라 같은 게 있듯이. 그래서 인터스텔라는 자연스럽게 영혼과 영혼 사이에 교집합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공간 속에서 이런 어떤 예술 작품들을 놓고서 서로 교감을 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인천 아트쇼 2024 부스회가 있는데 재밌게도 가끔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인터스텔라 영화의 배경음악이 계속 여기 지금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기분이 좋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지만 이 넓은 공간에서 인터스텔라 갤러리는 우리밖에 없는데 배경음악이 인터스텔라 영화 음악이 나오니까 너무 좀 주인공이 된 것 같고 기분 좋은데 그렇다면 인터스텔라를 창립하시게 된 배경이나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미고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성장하는 화가인데 원래는 갤러리가 전속작가 제도라는 게 있는데 갤러리가 어떤 화가를 찍어서 생활비와 재료비를 주고 화실까지 주면서 키워서 이제 그 그림을 팔 때 뭐 5대5로 이렇게 나눠 먹는 시스템이 기존 미술계의 어떤 관행인데 저는 그 갤러리의 역할을 아미고님들이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제가 성장한 이후에 저를 후원해준 아미고님들과 이익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그런 의무감? 뭐라고 그러지? 그 당연한 도리. 당연한 도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는 굉장히 저를 후원해준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가 되겠지만은 그런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인터스텔라라는 이 갤러리 이름을 정해놓은 거고, 아미고님 누구라도 다 인터스텔라라는 갤러리를 오픈할 수 있어요. 오픈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우선은 판화를 이렇게 먼저 공급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진품도 나중에는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고. 근데 제 바람은 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갤러리들이 이 그림 판매 수익을 5대5로 이렇게 작가랑 나누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대5가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저는 그냥 생존 비용만 있으면 되고, 그 나머지 거의 99% 정도가 아마 아미고님에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1대 99의 어떤 갤러리를 꿈꾸고 있고, 그게 인터스텔라입니다. 그러면 현재 인터스텔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현재는 이제 인터스텔라, 우리가 갤러리를 하나 차린다는 것이 일단 자기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그림을 걸만한 카페를 찾아서 그 카페 사장한테 우리가 여기 고리들 작가의 그림을 걸고 판매됐을 때 20%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쭉 섭외를 해서 전국에 대략 한 10군데에 제 판화가 전시가 되고 있고, 주로 카페예요. 주로 카페 전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호텔 같은 데도 좀 섭외 중이고, 그러니까 현재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 샵인샵 개념인데, 샵인샵 개념으로 인터스텔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갤러리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기 전에 아주 좋은 장소를 임대를 해서 아미고님들이 마음껏 와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인터스텔라 1호점? 진짜 우리만의 공간, 샵이 아니라 그런 공간을 2025년 목표로 한번 차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미고님들이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에는 제 진품을 뭐 10호에서부터 500호까지 걸고, 드디어 그 STO 투자를 한번 실시해 볼 거예요. 시범적으로. 미술품 조각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건 되게 간단한데, 한 5억 정도에 팔 수 있는 그림을 1, 2억을 목표로 해서 지분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1, 2억이 5억, 10억 됐을 때, 그러면 한 3배에서 5배 정도가 올라가면 그 판매 수익에서 뭐 일종의 경비를 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 지분자들에게. 이게 이제 미술품 조각 투자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거든요. 그거를 2025년에는 그 공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현재 제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화가님과 팬들이 만나게 된 인연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유튜브라는 게 참 자기 개인 방송국 같은 건데, 정말 그 좋은 시대를 만나서 SNS의 발달로 우리 아미고님들과 인연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뭐 뇌과학 영상, 자녀교육 영상, 미래학 영상을 올리면서 그 영상, 그러니까 제가 올린 콘텐츠에 동의를 했거나 또는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구독하고 지켜보다가 드디어 제가 화가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 이렇게 선불로 후원을 해달라는 말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 뭐 한두 명에서 지금 1000명에 이르는 그런 아미고님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출판한 저서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무엇을 강의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3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어원학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어원학 책을 출판을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때 화실에 한번 불이 나서 그 원고가 다 불타버렸대요.
그다음부터 도서관을 다니면서 원래 관심이 있었던 분야였던 뇌과학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뇌과학을 정리를 하되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0세부터 이제 대략 한 20대까지의 그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때 이제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죠. 그때 그 책을 집필하기 전에는 한 20년 이상의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녀 양육 강의도 했지만 미래학 강의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 두 가지 콘텐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영상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표 저서는 두뇌 사용 설명서,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화가님께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는 것이 갖는 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것은 일단 호기심이 있는 존재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호기심이 있는 존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술가를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뭐였냐면 보통 후에마이라는 주제로 많이 출발을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나는 누구인가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로 확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를 당연히 또 그렇게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미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죠. 한마디로 얘기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통합적인 호기심을 갖고 그냥 접근을 한 거죠. 인간에 대해서 접근을 했지만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래학으로 그 호기심이 뻗칠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문화, 문명, 자연 이런 거잖아요. 두뇌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진화심리학이라면은 인간의 미래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은 문화인류학이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 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본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미래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두뇌, 인간의 문명, 문화, 과거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야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또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야말로 현재 우리 인간의 두뇌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거든요. 그럼 이 자본주의의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이런 두뇌를 가진 인간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데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도대체 화폐라는 것이 어떻게 출발했는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정점에서 양자물리학은 앞으로 어떤 과학기술로 진화될 것인가와 양자 컴퓨터 이후에 슈퍼 AGI가 될 이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이 등장한 이후에 인류의 미래는 또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 호기심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제 그림 주제에 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영향을 줘서 STO라든가 그림 보니 기축통화, 화본 기통 이런 것들, 그런 세계가 온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화가님의 팬들은 화가님에게서 어떤 매력이나 잠재력을 느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아미고님들이 저와 지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저를 후원해주고 계신데, 과거 10년 넘게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그런 영상 콘텐츠가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거는 글쎄 노력하는 한 인간을 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다른 예술가, 다른 화가랑 좀 차별점도 봤을 것 같고, 제가 그런 과거, 현재, 미래 인류의 문명, 자연 환경들을 공부하면서, 과학기술까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미래 예측을 좀 영상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대략 어떤에 인공지능이 언제쯤 등장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10년 동안 검증이 되고 증명이 되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진짜 화본기통 시대가 올 건가라는 생각도 아미고님들이 하실 것 같아요. 화본기통의 세계라는 게 그림의 값어치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시대거든요. 그 시대를 제가 리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금 황당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고작한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아요.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이 살짝 깔리면서 그래도 저 노력하는 한 인간인 고리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게 그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아미고님의 그런 후원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팬들의 기여와 후원으로 막대한 펀딩이 이뤄졌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펀딩이랑, 그러니까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금액인데, 그림이 제가 몇 개를 앞으로 얼마나 그려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불로 이렇게 그림을 계약을 하는 건데, 그 선불을 일부를 주면서 그림을 계약하는 건데, 그림이 2000점이 계약이 됐고 200개가 완납이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어떤 이런 상황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국내에도 없고 국외에도 없고, 아마 화가라는 직업 또는 화가라는 이런 캐릭터가 생기고 나서 아마 인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떤 저의 부담감? 그 부담스럽진 않아요. 행복해요. 행복한데, 행복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많은 비용이나 많은 펀딩이 이루어졌는데 그 비용의 많은 부분은 어떻게 쓰셨나요? 그래서 그 막대한 후원금의 절반은 약간 기부처럼 선심성으로 이렇게 다른 타인들을 위해서 썼고, 절반 정도는 재료비, 직원들 인건비, 그다음 제 화실 구입비, 이렇게 썼습니다.